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5년여 고통과 기다림이 일단 허망함으로 끝났습니다. 정리해고가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어제 대법원은 쌍용차는 정리해고에 앞서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 정리해고 2달 뒤에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는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겁니다. 정리해고 2달 뒤에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도 해보기 전에 해고해버렸는데 어떻게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체계는 3심째인 대법원에서 일단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유신 시절 대법원의 그 악명 높았던 판결들을 역사는 피고석에 불러앉혀 다시 판결했다는 점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김 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네, 어제는 전태일 열사의 44주기 분신 추모식이 있었었죠. 어제 마지막 코너였던 진짜 인터뷰, 전태삼 선생,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시죠. 많은 분들이 울컥했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시간이 많이 짧아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길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네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 심상치 않은데 오늘 종가로 1,100원 선을 다시 상향 돌파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9원 오른 1,100원. 네, 오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10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요. 이런 그 원화 환율 급등은 엔화 환율 급등에 따른 것인데,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엔 환율은 장중한 때 116.37엔까지 올라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기 침체 때문에 아베 정권이 몸살을 앓고 있죠. 내년 10월 예정됐던 2차 소비세 인상을 무기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를 증폭시켜가지고 코스피는 또 15.37포인트 급락한 1945.1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엔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엔 환율이 125엔까지 수직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45엔까지 진행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는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엔저의 장래가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은 앞으로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닮은 그 초이노믹스. 네. 뭐 아베노믹스도 하락세인데 이 초이노믹스도 이게 뭐 계속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장에 뭐 망건 쓰고 장에 간다더니 예. 다 늦게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원달러 환율도 이런데 N1 환율도 뭐 900원까지 떨어질 거 각오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히 심각한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정당 얘기 좀 볼까요? 새누리당. 예. 혁신을 주창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네. 오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며칠 전에 내놨던 거. 예. 그 중에서 핵심 두 가지. 그러니까 안고는 싹 빼고 빵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뭐 이건 뭐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건데. 네. 보수 혁신이란 말이 좀 형용못은 뭐 상충되지 않습니까? 보수가 혁신을 한다. 뭐 바꿔보겠다, 이런 거겠죠. 진보 수구위원장 뭐 이런 거 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 자, 김무성 대표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 당원 연수회 특강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제안한 9대 혁신안, 뭐 이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전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찬성이다.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해서 이와 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 세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노동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조금 조정을 해서 의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해서 김무성 체제에서 만든 한 모두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이거 뭐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었는데, 예. 뭐 선거 얼마 전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실 것들은. 출판 기념회는 뒷돈의 온상이지요. 특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등 상임위 핵심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이와 유관한 여기 잘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까지 나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뭉텅이로 사면서 돈을 지불하는 일이 허다한데 말이죠. 김 PD.
예. 그 출판 기념회 하면 되게 봉투에 얼마씩들 넣는답니까? 그건 모르죠. 제가 뭐 잠깐 정치를 해봤지만은 그때 출판 기념회 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은 다 예전에는 뭐 그냥 오신 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는 이 정가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선관위에 촉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책 한 권에 한 13,000원에서 15,000원, 2만 원이 채 안 될 텐데 책값 플러스 알파겠죠. 뭐 최소한 뭐 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는 넣겠죠. 옛날에 예. 최소한. 네. 뭐 관행을 보면은 일부 의원들은 보좌관을 시켜서 산하기관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책 매수량을 지정하는 등 강매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그래도 또 책을 보셨나요? 괜찮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어디 언론에 인터뷰한 거, 뭐 회의 속상에서 한 발언, 뭐 브리핑, 배드민턴 무슨 협회장 같은 데 가서 한 치사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런 걸 다 엮어가지고 뭐 이따위 것이 책이라고 해서. 가물에 콩나들 좋은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가본 적도 없고 돈 내본 적도 없고 물론 읽어본 적 없어요. 우리 김 PD가 아는 게 많아서. 네. 봉투에 얼마씩 넣었나 물어봤어요. 예.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예. 그래요. 자, 이런 책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출판 기념회를 위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건 돈 걷기 위한 거죠. 예. 그런데 안고 2개를 빼고 빵을 팔면 그 빵이 팔릴지 모르겠어요.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때 말이 많았는데 예. 감사원이 공직감찰본부 산하 특별조사국을 동원해서 비리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다이빙벨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칼을 뽑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감사원이 부산시를 통해서 회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뭐 감사원은 연초부터 계획된 특정 감사이기 때문에 다이빙벨 상영과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원 국세청 모두 뭐 무슨 정례 조사다 뭐 이러면서 항상 뭐 여기에 뭐 정치적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감사를 당하는 쪽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힘들지요. 예. 다이빙벨 상영 이 뭐 큰 파문을 낳았고요. 그 파문을 낳은 만큼 또 흥행도 직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말이죠. 이 부산국제영화제, 현재 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서울청소년영화제, 여성영화제, DMZ영화제 같은 이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적지 않은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연간 100에서 110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14억 6천만 원, 부산시 예산 5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협찬 뭐 이런 걸로 이제 감당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뭐 뚜렷하게 부산국제영화제가 과연 뭐 비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이빙벨 상영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 또 지자체인 부산시를 불편하게 했던 부산국제영화제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준비위원회 측으로부터 밥이나 술, 요란한 술자리 말고요. 예. 간단한 밥이나 술 얻어먹은 사람들, 같이 먹은 사람들도 좀 찔끔하겠네. 부산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55억. 예. 중앙정부 나라 재정은 14억 6천만 원.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 돈들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검찰하고 경찰이 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방송사 PD와 민변의 유명한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그리고 예. 박준영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권은 SBS 방송 내용 중에 수사기록 등을 담은 장면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그 형사소송법 266조 16항에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와 변호인 사이의 이메일 내역과 통화 기록 내역을 조사해서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경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난 7월 26일에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여간첩 미스터리 편에 나온 탈북자 출신 최모 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보고서입니다. 네. SBS는 북한 보위부의 그 공작원으로 포섭돼서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 씨를 장악해서 남북한 연계선을 색출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위장 탈북해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이모 씨의 재판 과정을 검토하면서 가혹 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자백을 통해서 간첩 혐의를 인정했지만 장경욱 변호사와 박준영 변호사를 접견하고 난 다음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대법원은 유죄로 최종 확정해서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경은 이모 씨가 포섭하려 했던 반북활동가 최모 씨의 국정원 수사보고서를 방송에 노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최모 씨는 담당 PD와 변호사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탈북자 최 씨가 또 다른 국정원 간첩 사건인 홍모 씨 사건에서 국정원의 수사를 받은 그런 내용인데 홍모 씨 간첩 사건은 국정원의 가혹 행위 등으로 간첩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재판부에 수용되면서 무죄가 선고됐었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열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 몇몇 정말 막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대한변협에다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경욱 변호사는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장 변호사를 검찰 여러 라인에서 지금 노리고 있군요. 네. 네. 민변 옥죄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재갈 물리기.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간첩 만들기 이런 상황들은 법원도 인정한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유우성 씨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처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법리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애먼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또 증거로서 잡아냈던 이 변호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안팀이죠. 그러니까 공안팀입니까? 네. 아프니까 청춘이듯이 그러니까 공안팀입니까? 자,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저하고 한 약속을 결국 안 지키시는군요. 어떤 김영민 PD가 아무리 바쁘지만 좀 밝게 하는 좋은 뉴스를 억지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넣기로 했는데 예. 끝까지 안 지키셨네. 아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엔 찾아봅시다.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 사회 쾌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힘냅시다. 쾌척해봐야 뭐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말이죠. 네. 우리 이강윤 선배께서 한번 쾌척하시죠. 미담을 만들까요? 예. 그거를? 네. 없다면 만들어야죠. 제가 미담을 만들어 놓고 제가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팅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49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조금 보고 뉴스 행간 이어가죠. 우선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이분이 울산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창녕에 계신다 그러던데 닉네임 왕싸가지 쓰시는 분. 어제 보니까 각 여기 프로그램 TV하고 라디오 진행하거나 앵커 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다들 용기에 뭔가를 담아서 무슨 과실즙인지 액인지 효소인지 아무튼 그걸 이렇게 바리바리
다 이렇게 보내셨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 견출지에 사람 이름까지 써서 보내셨던데, 번번이 이렇게 정성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정성을 담아주셔서 염치가 없고 감사하기도 하고, 빈병에 뭔가를 담아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참 마땅치 않고, 우선 말씀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마 감사의 뜻을 표했겠지만 제가 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물도 없수다님, 막 새로 고침 누르니까 처음으로 뜨네요. 이거 뭘까요? 내용이. 닭은 교미 없이 알을 낳지만 그 알은 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부자 증세 없이는 복지 불가능하고 남북대화 없이는 통일도 없다. 대통령은 닭이 교미 없이 알을 부화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다. 예. 아주 고급스러운 3단 논법인데 또 우리 현안을 다 담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단어는 순화해서 읽었습니다.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읽을까요? 시민님께서는 정말 살벌한 독재 정권의 공안 통치가 시작되는구나. 옛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가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필 또 날씨까지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말이죠. 전두환 씨가 자기 육사 선배이기도 한 박정희 씨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서 전두환 씨가 또 전 정권과의 차별성, 그다음에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상당한 것들을 비판하고 일부 개혁하는 듯한 흉내를 냈죠. 그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칩거기이자 은둔기였던 18년, 은둔 18년이 시작되는 그 무렵이었는데, 79년 11.6 직후부터 말이죠.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일당, 신군부, 독재, 파쇼 군부들의 통치가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는 김영삼에까지도 민정당의 그 피를 묻힌 더러운 힘은, 더러운 칼은 계속됐습니다만 10여 년 계속되는 동안 박근혜 당시 야인으로 묻혀 살던 박근혜 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실망하고 치를 떨었답니다. 치를 떨었다는 표현은 취소하죠. 대단히 많이 분노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 씨 추징금, 세금 안 내고 있던 것 이번 정부에서 좀 상당히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 50%가량은 받아내기 영원히 힘들 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전 정권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강도 압박을 했던 건 맞는데, 그 배경에는 전두환 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격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전두환 추징금 미납 부분을 그렇게 세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확인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 추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시민님께서 갑자기 박정희, 전두환 이 이름을 두 개를 나란히 써놓으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전두환 씨가 청와대 접수하면서 금고에 있던 6억 원 박근혜 당시 영애에게 줬다고 했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6억 원 받았다. 당시로 은마 아파트 30채 값이라고 했나요? 30채. 지금 은마 아파트가 한 평균 10억 원쯤 합니까? 7억 원쯤 하나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7억 원이라고 해도 30채면 200억 원이 넘고. 그런데 언젠가 TV 토론에서 2차였나요? 그거 환원하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쏙 들어가 있네요. 어느 신문에도 그런 거 문제 삼아서 글 쓴 걸 보지 못했고.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6억 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디 알아볼 데가 청와대밖에 없어서 말이죠. 대모달님, 가끔 작정하고 길게 쓰시죠.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 어느덧 7년째 이렇게 시작하는 긴 글을 써주셨는데 일견해보니까 어제 쌍용차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얘기 들어있고요. 정부가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사업에 쓰일 국고지원을 사실상 아예 없애는 한편 박정희 추모사업의 국고지원을 결정했는데도 이 나라를 먹여 살린 민족의 영웅 박정희를 기리는 데 그 정도 국고를 사용한 것이 당연하다며 두둔하는 네티즌들도 보이니 이 나라 국민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본 사회를 거부하고 금수의 세상을 원하는 듯하여 말세라 아니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긴 글 고맙습니다. 잘해라 그네야 님께서는 이명박 구속해라 뭐 이런 얘기, 징역 100년 이런 말도 써주셨네요. 오케이 마리님, 국회의원들이 출판회 막자고 본인들이 얘기했죠. 이름도 이상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회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9가지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내부 반발로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기득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뭐 흉내만 내고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동감입니다. 출판만 하라. 기념은 하지 말고. 명료하군요. 네. 기념은 하지 말고 출판만 하라 그러면 출판 안 할 건데요, 아마. 출판한 본전도 못 뽑는데 어떻게 출판을 하겠어요? 그 돈 주고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오픈 멘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분 관계가 서려 있네요. 오늘 잘 듣겠습니다. 라고 수억이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하는 비분 관계가 쌍용차 분들의 가슴 미어짐 5년 동안의 그 처절한 투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 어제 그 판결은 결코 끝난 게 아니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어쩔 수 없이 3심 체계의 마지막 최종심, 종급심이 대법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건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얼핏 양승태 대법원장 및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하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서명운동 하자는 어느 분의 기치 그게 올라와 있기도 한 것 봤습니다. 낭만 고양이님, 역사의 법정. 힘든 노동자분들 힘내십시오. 속상합니다. 그러셨고. 석양의 건맨께서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면 몰린 사람뿐 아니라 모는 사람도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쌍용차 해고 대법원 판결, 어제 판결을 보면서 이렇게 소회를 주셨습니다. 한두 개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주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분이죠. 아무래도 읽다 보면 자꾸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군요. 로니님, 이강윤님 출첵합니다. 오늘은 우울하지 않은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반찬들이 그렇게 좋은 건 없고요. 물론 매스미디어 언론 매체에서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밝고 좋은 거는 드물죠. 그래서 더더욱 미담은 이제 뉴스 가치가 커지는 건데 조금 그렇게 하고 이따 국제뉴스에 혹시 좀 들을만 하신 심사가 덜 불편해질 꼭지가 한두 가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원고가 아주 두툼하게 있는데요.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어쨌거나 미담을 찾으려 애는 쓰고 있습니다. 삼권 단일화,
삼권 분립을 아주 빗대어서 쓰신 분 같군요. 대법원 판사들의 수준과 성향과 인격이 발가벗겨진 날이다. 어제는. 네, 그러셨고. 청라에서님은 오늘 아일랜드 이야기하는 날이네요. 아마 국제뉴스 비껴보기 그 말씀이신 것 같죠? 청취자하고의 약속을 굉장히 자주 여러 건 하시기 때문에 윤재석 의원이 아마 아일랜드 얘기 네네네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일랜드는 한낮에도 구름이 이마까지 내려온 것처럼 우울할 것 같은 풍경이 그려진다. 그런 그림과 같은 시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김승희 시인의 시작품을 올려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죠. 친노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은 아마 어제 방송 종료 후에 어저께 7시 38분, 저녁 7시 38분에 올리셨네요. 아마 저하고 양정대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친노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있느냐 뭐냐 이런 얘기 했던 거에 대한 본인 느낌이 아니실까 싶은데, 친노에는 노무현만 있으면 되는데 친노를 타고 놀려는, 그러니까 편승하고 놀려는 인간들이 문제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걸로 자리 유지를 하려는 작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100번 동감입니다. 노무현 정신만 가지고 가고, 노무현에게서도 정치적 과오가 분명히 있었죠. 노무현을 사랑하고 추억한다고 해서 그를 신격화할 필요도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야말로 노무현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노무현 참여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거 분명히 있었죠. 그런 것들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자아 비판도 하고 반성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따지고 살피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것은 여전한 논쟁거리로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진전 정책,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과의 연대, 제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판적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마치 단물 빼먹듯이 껌 씹다가 그렇듯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공과 과를 함께 계승하고 가지고 가서 우리 속에서 익혀서 노무현이 하려고 했다가 불의의 서거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효시켜서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지, 노무현을 가지고 그리워는 하되 박아무개 씨처럼 추앙하거나 신격화하거나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십시다. 물론 그러실 분 계시지 않겠지만. 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사자방 기억나시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지금 여야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책적 실패, 이것은 그냥 선의로 잘 해보려다가 어떻게 수가 꼬여서 안 됐던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국고 낭비와 함께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갔던 것의 폐해와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는 거의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 초에. 그 양상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관련해서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한 오늘 한겨레의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자 한겨레고 기사 제목은 더블 쿼트 쌍따옴표인데요. 사업성 모르지만 감이 좋다. 그러면서 견제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이 혈세 낭비 논란에 오른 가운데 해당 공기업들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들이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이를 견제할 공기업 이사회는 무력했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애초 자원외교 투자 당시부터 사업성이 불투명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한겨레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년 6월 29일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주강수 당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감이 좋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네. 이게 지금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스공사라거나 석유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이런 데죠. 그 공사들의 이사회 회의록을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단독 입수한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징적인 거 몇 가지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실 이것만 찬찬히 읽어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나라 돈을 어디 투자를 할 거면 꼼꼼히 따져보고 물론 자원개발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죠. 이른바 뭐 그쪽 용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말들 하던데요. 원래 자원개발이 땅속에 묻혀 있고 뭐 부존 자원의 그 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잘하면 대박이고 그러니까 한 10개쯤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큰 거고 그 하나 성공한 녀석이 나머지 9군데 투자했던 거, 투자 원금 날린 것 회수하고도 몇 배 남는다. 그런 그 통설이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압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무식하게 무조건 이명박이 했다고 비판할 그럴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만큼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들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이 사람들 회의록에 나와요. 누가 이렇게 기자가 몰래 엿듣고 기사 쓰려고 뭐 도청장치를 설치했거나 회의실에다가 이렇게 문 틈에 귀를 대고 흔히 벽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몰래 엿듣고 쓴 게 아니고 이 회의록은 그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공식적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걸 알면서도 했단 말이죠. 그러는데도 그 회의록 누군가가 받아 적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회의록을 보았더니 뭐에 씌운 듯 붕 떠 있어서 그 뭐에 씌운 것에 뭐가 뭐겠어요? 이명박 씨지.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건 잘 낭독하는 최 PD한테 읽으라고 할 걸 그랬나? 주강수, 대표적인 MB맨입니다. 전 한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안건은 우즈베크의 수르길 사업에 관한 이사록 회의 중의 발언록입니다. 주강수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불투명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셔서 FID,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것의 영문 용어랍니다. FID를 할 때까지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성은 어떠냐라고 대통령이 묻길래 그래서 사업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성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감은 좋고요. 이게 지금 가스공사 주강수라는 사장이 2010년 6월 29일 날 이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사업성 어떠냐 그러니까 모르겠답니다. 사업성을 모르겠는데 나라 돈을 갖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즈베크의 수르길 사업에다 이제 뭐 몇천억 이렇게 가서 지분 사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감이 좋대요, 감. 이 무슨 점쟁이나 철학관한테 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수능 몇 점 점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학교로 가서 시험 치면 될 것 같습니까? 또는 우리 남편이 다음번 선거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 딸 혼처 2자리가 있는데 어디로 하면은 뭐 이런 거 묻고 있습니까 지금? 감이 좋다 그러게? 이따위 자들이 무슨 국책 사업 운운하면서 나라 돈을 모두 다 갖다 쓴 게 41조 아닙니까? 1달러짜리 뭐 1조 원의 사지를 않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조 들어간 하베스트 자회 사건은 200억 원쯤 건질 수 있답니다.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200억 원과 2조. 계산도 잘 안 되네요. 이게 한국가스공사 주광수사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여긴 대통령도 언급이 됩니다. 다음. 방금 제가 말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석유공사의 신규 사업처, 그 처장의 발언입니다. 부실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회사 맞다고 인정하죠. 왜 그러냐면 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본보다 부채가, 즉 자본은 잠식 상태이고 빚덩어리밖에 없는 회사라는 걸 알면서도 삽니다. 그 하베스트를 2조 원을 들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팔려고 내놨더니 잘하면 200억쯤 우리가 건진답니다. 석유공사의 신규 사업처장이 2009년 10월 29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미 2009년 10월 달에 하베스트사에 2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 덩어리다,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 알고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확천금 노렸을까요? 그랬겠죠. 대통령이 워낙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청와대에서 세게 밀어붙이니까 야 어디 뭐 적당한 생산유전 같은 거 하나 없어? 지금 뭐 시추 들어가서 자갈 캐가지고 분석해서 몇 년 뒤에나 무슨 부존량이 얼마일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곧바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유전을 찾아라. MB시대 때 5년간 중에 하도 많이 해외 자원 개발은 우리의 영토를 넓히는 거다 어쩌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니까 SK에너지, GS칼텍스, 대성탄좌, 삼천리 등등 자원 개발 관련 회사와 주무기관인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공기업들이 이 세 군데가 삼각일체가 돼가지고 컨소시엄도 짜고 막 광분했어요. 그중에서 빨리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생산유전이라는 걸 삽니다. 생산유전은 지금 현재 땅속이건 바닷속이건에서 원유를 퍼내가지고 기름을 막 생산하고 있는 그런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전 단계는 탐사유전이라, 탐사광구 또는 탐사유전이라고 하죠.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층 몇 미터쯤에 뭐가 들어있고 그 분석은 뽑아내서 분석을 합니다. 그 가스가 몇 프로고 몇 프로. 그래서 이 정도면 채굴 생산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굴 조건 이런 걸 따져서 인풋 들어가는 비용은 얼만데 그곳의 매장량을 따져봤을 때 생산 단가, 그다음에 향후 국제 유가 이런 걸 이렇게 견줘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란 말이죠. 생산 유전도 초기 단계 오일을 빼내고는 있지만 그것의 경제성, 오일의 경제성도 또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무슨 자갈이나 이런 거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으면 정제하고 분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항구나 정유시설까지 수송비 이런 거 굉장히 따져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경제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너무 실적 챙기고 하니까 감이 좋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이나 자본 잠식 상태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사람 더. 광물자원공사의 비상임이사 모 씨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당시 많이 보도됐습니다. 2012년 7월 27일 멕시코의 볼레오라는 곳에 있는 동광 사업에 관한 겁니다. 8월 3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다 멕시코에다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월 3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일주일 남겨놓고 이사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상임 이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온 사회 이사나 외부 사람이겠죠. 8월 3일까지 돈 줘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즉 7월 27일 날 일주일 남겨놓고 오늘 보고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고 나서 그러나 이미 하기로 다 한 거 아닙니까? 한 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방금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비상임 이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마비나 얼마 받고 정부와 나쁜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칙대로 하면 일주일 뒤에 돈 줘야 되는데 이사 소집해가지고 자, 돈 얼마 내야 하니까 이사회 통과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자금 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본 거죠. 이미 볼레오 동광은 100% 성공한다고 내부에서는 결론 다 내려놓고 빨리 이사회 소집해서 자, 뚱땅땅 쳐가지고 돈 이제 빨리 지출하려는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분위기 아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서도 이러잖아요. 이미 하기로 다 한 거 아닙니까? 한 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41조가 쓰였던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 정책상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옛날 IMF 때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부 국장이었나요? 그분 강만수 씨가 IMF 시절에 그 끝나고 나서 IMF를 초래한 정책적 원인을 찾자 그러면서 뭐 조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공무원들에게 정책의 사후 나중에 가보니까 사후 정책적 실패를 이유로 현직 때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더군다나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비등했어요. 논란 끝에 IMF가 옳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 아니냐. 적어도 그것을 현명하게 꿰뚫어보지 못한 점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강만수가 나중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주 중용이 되죠. 그랬는데 IMF를 초래한 그런 경제 관료들이 누구며 누구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금은 내다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 모으기로 IMF 졸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적 고금리와 정리, 해고, 구조 조정 어마어마한 뼈와 살을 깎는 고통 끝에 벗어날 수 있었죠. IMF가 그리스에 요구한 거 그리스는 안 듣고 있잖아요. 계속 시위하고 연금 깎는 거 반대하고 세금 늘리는 거 반대하고 월급 깎이는 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낑낑대면서도 그냥 계속 끌고 가는데 우리는 IMF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쨌거나 공무원들 정책 판단 미스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힘들다라는 게 마치 불문율처럼 되어 왔는데 이번 4대강 또는 해외자원 개발 성격이 다르죠. 발언록을 보면 이거는 그냥 잘 해보려다가 세계 경제가 꼬이는 통에 어떻게 IMF로 가버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명백히 각 정책의 그 단계, 프로세스마다 좀 더 엄밀하고 제대로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라 돈 갖다 쓰는 건데 감으로 하고 부채가 자본 잠식 상태지만 잘 되면 그거 갚으면 되잖아. 막았어야죠. 못 막았던 사람들한테 우리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침몰에 갈 때 선원들이 제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세월호 선원들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사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코멘트도 좀 써오고 원래 뉴스 행가는 원고 없이 그냥 애드립으로 하는데 오늘은 애드립으로 안 하려고 몇 가지를 써왔는데 이 세 사람의 발언을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사하고 정책적 불가피한 실수였는지 무성의하게 또는 청와대 이명박 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거치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이건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해철, 그에게 헌정합니다. 국민라디오 2014년 11월 라디오 소설 신해철 그 사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지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화 연결이 늦었죠. 방해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경합, 그때 저 단수로 했던 것들 빼고 네네. 나머지 지역 말하는가 보죠.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선 실시하는 데 7곳을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14곳 정도는 추후에 이제 더 논의하는 걸로 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 오늘, 현역 의원들의 단수 공천 지역 말고, 단수 확정 지역 말고 이제 나머지 이 경합 지역에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원한 그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도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을 한 곳 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준비하는 그런 의원들이 꽤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곳, 서울 강서을입니다. 예, 비례대표들이 세게 붙은데. 예, 그렇죠. 지금 비례대표 전 현직 대변인들이 지금 정면 대결을 벌이는 곳이죠.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하고 지금 한정혜 대변인, 이 두 사람이 서울 강서을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 이 지역은 사실 지금 현역 의원은 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있죠. 근데 이 강서을 지역은 사실 그 전반적인 인구 분포나 또 정치 성향으로 보면 사실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꽤 유리한 지역으로 그렇게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성준, 한정혜 두 의원이 아마 비슷하게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작년에 이제 그 지역 사무소를 열었었고요. 보통 보면 의원들이 서로 지역을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또 서로 좀 조정들을 하잖아요, 사전에 물밑에서.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을은 두 의원이 진작부터 서로 여기는 내 지역이다 이렇게 찜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수차례 관련 토론회,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한 거, 또 예산 문제 관련한 거 이런 것들로 의원들이 지금 토론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면서 굉장히 이미 지금 그 지역은 상당히 지금 경선 분위기가 이미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누가 좀 셀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사실 제가 두 의원하고 또 두 의원실 그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제가 사실 양쪽 다 친해요? 나름 친분이 좀 있는데 물어보면 양쪽 다 아주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역을 조금 더 오랫동안 다져왔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한정혜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사실 이제 국회 정치권 입문 진성준 의원이 더 빨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한정혜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이미 굉장히 좀 열심히 밟고 닦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양쪽 의원들이 다 나름의 장점이 꽤 있고 또 당 내에서 사실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그 눈에 띄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온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어쨌든 이제 이기고 한 명은 질 텐데 두 사람이 좀 거중조정을 해서 지역을 좀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런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30 재보궐선거 때 워낙 시끄러웠던 동네라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이고 저기는 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거긴 지금
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어쨌든 후보를 이제 중간에 사퇴하면서 예. 사실 무주공산이 된 상태고 허동준 씨는 또 전 지역위원장이 이제 도전을 했고 또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 함께 맞붙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진보당의 김미 의원이 현역 지역구 의원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 2012년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이 후보 연합을 하면서 양보했던 곳. 예, 통합진보당 몫으로 갔었죠. 네. 여기에는 비례대표 노동 분야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여왔던 은수미 의원이 지원을 했고요. 네.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지역 정치인 1명, 이렇게 이제 2명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결국 단수 지역위원장 확정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된 곳이 한 14곳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곳,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북 남원 순창, 이 현역 강동원 의원의 전직 이강래 전 의원,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경선으로 갈지 여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네. 오늘 의원총회 자리에서 강동원 의원이 굉장히 당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좀 심중에 품었던 이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유일하게 그렇죠. 자기만 현역 의원인데 130명 중에 자기만 빼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예. 거기도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군데 좀 재밌는 곳이 바로 이 고향 덕양을입니다. 아, 예. 여기는 아프리카 TV 문용식. 예. 문용식 지금 전 대표인가요? 현 대표인가요? 아니, 그냥 문용식 씨는 그냥 권리당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무 직함도 없고. 네. 거기가 아주 손학규에 누구 팽팽히 붙었다고 아주 축도라고 그러던데, 축도? 거기는 지난 총선 때 660표 차로 정말 근소한 표 차로 이 고배를 마셨던 이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이 있고요. 그 사람이 혹시 한국일보 기자 출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한국일보 선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손학규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용식 전 인터넷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고인이 되신 김근태 전 당의장의 오랜 측근이면서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이태규 전 청와대 기록 담당 비서관인가? 네, 비서관이었죠. 이태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이 안철수 캠프에 진작부터 결합해서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 덕양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파전의 양상이 이 당내 새 대결의 양상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내년 2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이 지역 조직 정비를 모두 끝마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달에는 어쨌든 예산안 처리나 이런 거 포함해서 이 국회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경선을 당장 치르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이제 12월 중하순 넘어가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위원장 경선도 치러질 거고 또 14곳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이 당 지도부가 이제 확정을 해 나갈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당권 구도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경선 또 지역위원장 선정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모두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회를 스스로 좀 걷어차버린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아깝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어차피 경합이 붙으면 승자와 패자는 나뉘겠지만 팽팽한 대결. 그래서 관심을 모으면
조금 분위기 반전에는 도움은 될 텐데. 그렇죠. 네네. 우리 양 기자 지금 원래는 새누리당 마크맨이라 야당 쪽 제가 돌발 질문하는 거 조금 미안은 한데 우리 청취자분이 말 하나 올리셨어요. 네. 새정치연합 청년 비례대표 의원 중에 김광진, 장하나 이 두 사람들이 참 야무지게 뭘 하는 것 같던데 장하나 의원이 서울 송파에 지원했다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면서 물어주셨네요. 록 에이지스님이. 장하나 의원이 애초에 송파에 지원을 했던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조직 강화 특위 위원으로 또 선정이 됐었을 겁니다. 아, 네네. 그때 조강 특위 위원회 선정이 됐었던 여성 비례대표 의원 2명 거취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네. 장하나 의원하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윤인순 의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조강특위 위원이면서 네. 동시에 이제 지역구에 신청한.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져서 과연 조강특위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중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남윤인순 의원은 결국은 송파에 계속 출사표를 던지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를 했었고요. 예. 반면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 지역구 출마 쪽은 일단은 접은 상태입니다. 거둬들였군요. 네네. 그러면 남윤인순 의원과 장하나 의원 모두 송파를 희망했었던 거예요? 제가 장하나 의원이 거기가 송파 가불병이 막 많아갖고 복잡은 해요. 예. 제가 남윤인순 의원은 송파에 지원한 건 맞는데 제가 장하나 의원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겠습니다. 검색해볼게요. 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 댓글 남기신 청취자분께서는 장하나 의원을 좀 좋게 주목하고 보셔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뭐 정균환 씨인가? 옛날 사람하고 또 한번 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렇고 아까도 스트레이트 뉴스로 짧게 핵심은 전했는데 참고해서 답변 갈무리 해주시죠.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혁신안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안고가 몇 개 빠지는 빵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이제 서울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하면서 연수회를 하면서 이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의총 조만간에 한 번 더 열어서 이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원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지금 의원들의 반발이 컸던 게 바로 문호동 무임금 원칙하고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호동 무임금 관련해서는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일당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써서 사실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도 오늘 비슷한 톤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금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 불법이 발생하는 부분만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안의 첫걸음을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렇게 잡아서 9가지 방안을 냈는데 그 9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이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좀 목줄을 죄는 그런 것들로 비춰지는 게 바로 이제 문호동 무임금 원칙하고 출판 기념회 금지였던 모양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혁신안을 좀 물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이 이 혁신안을 낼 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가 의원일 때는 지는 다 해놓고 이제 자기가 의원이 아니니 저런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노동 무임금 부분도 그렇고 출판 기념회 금지 부분도 그렇고 애초에 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 과감한 그런 발상은 이제 뭐 은근슬쩍 거둬들인 그런 양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 조직 강화 특위 흥행이?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잘 됐으면 뭐 어쨌든 여야가 지금 이제 다 조직 정비에 들어갔으니까 양쪽 다 어쨌든 좀 잘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여서 그러게 몇몇 군데 뭐 이제 경선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관심 지역 말고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까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차피 이 당권 주자들의 경쟁 이를 통해서 좀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마웠고요. 월요일 날 다시 보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가을에 쌀과 연탄 들여놓고 김장해 놓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이 나이 되도록 저 혼자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겁없이 씩씩하게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천원읍 대마리로 오십시오. 큰누님 맹경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즐거운 김장 체험. 그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도토리묵, 수육, 두부로 차려지는 점심 식사도 있고 DMZ 생태관광 예정도 있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김장해요. 11월 22일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하는 김장대회.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진님 010-9523-5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금주의 마지막 코너네요.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인데요. 프레시안 윤재석 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날 출판 기념회 하셨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가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 윤 선배한테 제가 찍힌 건 아니죠? 아니 생업에 바쁘다 보니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시간인데. 근데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출판 기념회가 오늘 꽤 여러 꼭지 뉴스의 여러 코너에 나오는 주요 꼭지가 됐는데 김용민 PD한테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보통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면 얼마씩 넣습니까? 물었더니 모른대요.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윤 의원께서 며칠 전에 하셨는데 얼마씩 넣어 있던가요? 봉투에? 그냥 온 친구들도 꽤 있고. 제일 많이 넣으신 분은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 회장인데 한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책값이 한 2만 원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남은 건 아니고 음식값이 한 400여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식값하고 들어온 부주돈 퉁치니까 그냥 끝나고 책값은 어떻게 했냐면 마침 이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책이 좀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이 책을 좀 사자. 저도 사야 되니까 70% 가격으로 그랬더니 그동안에 인쇄 들어온 거가 한 기백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벌써요? 그걸로 퉁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 브레이크 이븐은 됐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윤재석 의원급의 언론인이 하는 출판 기념회는 그냥 입만 가지고 오는 일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배들 가서 오는데. 봉투 안 갖고 가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뭐라고 그래요? 보통 한 10만 원 넣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얼마쯤 넣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한 사람 왔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10만 원을 아니. 줬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을 때 말고 국회의원이 하는 출판 기념회 가본 적 없으세요? 저는 안 가죠. 갈 하긴 이유가 또 없죠. 예. 기자들이 거기 가서 봉투를 낼 리가 없지. 그냥 먹고 오겠죠. 100만 원을 넣은 사람도 있군요. 그거 뇌물 아닙니까? 책값 2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몇 권 더 드려야죠, 또 책을. 네, 알겠습니다. 자, 출판 기념회에 봉투는 얼마씩 넣나? 그거의 궁금증은 반 정도밖에 오늘 청취자분들께 해결을 못 해드리네요. 자, 첫 뉴스 시작하죠. 북한 관영 매체가 북한 실세 3인방 중 한 사람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특사로서 러시아를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 아까 오후에 나오던데요.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입니다. 오늘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안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중앙통신은 러시아에서 만날 인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사인 만큼 아무래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네. 그런데 이제 푸틴이 사실 내일 모레 이틀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릴 그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금 뭐 박 대통령도 같이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니까 결국 최룡회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해도 4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최룡해 러시아 가는 이유 뭘까요? 일각에서는 이 최룡해 파견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등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앞서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도 지난 8일 열린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 행사에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사사절로 미리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 북한이 러시아에 공을 많이 들여왔죠.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서 이제 협력 관계를 부쩍 강화해왔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양국은 북한 내륙 철도 현대화 사업에 또 착수하기로 지난번에 결정을 했죠. 사실 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 대통령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를 제끼고 일단 러시아하고 하겠다 이렇게 북한은 의사를 표명했죠. 사실 그런 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뭐 동북아 신뢰 프로세스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실질적인 그 과실이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나하나 천착해 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 철도 현대화를 남북이 합작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제가 별로 쓰기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대박이죠. 일거 몇 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나라가 남북이 완전히 콘크리트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매개로 해서 경제적 그거 이득은 보니까 물론이고. 또 이 세상을 하직한 이 바보가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참 경의선, 그다음에 이쪽 동해 철도 같은데 다 이거 연결해가지고 관통하기로 다 합의까지 봐놓고 지금 뭐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년째 돼가지고. 특별한 바보라고 칭하시죠. 네. 특별한 바보. 북한은 이제 러시아 껴안기가 조금 더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상황을 좀 완화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 거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이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후원국이자 대형인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지금 뭐 중국은 거의 북한을 방치해 놓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특히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유럽 연합 등 이런 데하고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고립무원, 사면 초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대형이었던 러시아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윙크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하긴 뭐 북한 좀 사회주의권에서도 막 서열의 급격한 변동이 뭐 처음 유독 북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왔을 때는 황병서 그 군복 입었던 그렇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최룡해 둘이 또 순서가 바뀐 겁니까? 바뀌었어요. 김정은의 참 죽을 듯한 변덕을 갖다가 이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시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난 10월 29일부터 이 최룡해가 북한 매체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앞서서 호명되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 서열에서 2인자 위상을 최룡해가 회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임을 회복한 것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최룡해가 누굽니까? 1937년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과 함께 부대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한 최현의 차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세대 혁명 동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인데 차남인데 지속적으로 뭐 서열을 밑에다 둘 수도 없었겠죠. 지난번에 최룡해가 역시 군복 입었었죠. 그때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서 5월 달에 그때 시진핑 만난 적이 있죠. 네. 그럼 그렇고. 네. 이번 에이펙 그거 마치고 이제 호주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한번 하자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어쩔까 했는데 아베 총리는 뭐 지금 이 사람 워낙 급한 마당이긴 그렇죠. 하겠지만 일단 좋다고 했다면서요? 아베 총리는 사실 굉장히 반색하는 입장 같고요.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이 사실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아베 총리 어제 미얀마 네피도에서 이제 폐막됐죠. 폐막된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10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조기에 열어서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나가고 싶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앞서서 박 대통령은 어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전격 제안한 바가 있죠. 네. 열린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경우는 일본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연내 또는 내년 초에 3국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베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19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 14일 또는 21일에 이제 총선을 치른다는 구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 역시 중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질 경우 붙는다 하더라도 또 개각이 있을 경우 외무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외교장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개각이 되면은 또 이제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받기는 받았지만 박 대통령의 전격 제안에 대해서 얘네들이 선뜻 받아먹기는 했는데 일정에는 굉장히 변동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겠죠. 두 정상이 만나는 것도 몇 달간 조율하고 주변 상황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서로가 숙제를 많이 껴안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만나자. 이번에도 베이징에서 에이펙 때 보니까 시진핑은 아베한테 인상 잔뜩 쓰고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셋이 만나자고? 그래서 연내로 그러니까 지금 외무장관 회담하자는 얘기는 정상회담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정지 작업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박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 제의한 배경 또는 정치적 의도 이런 거 좀 분석 좀 해주셔야죠. 예, 교도통신의 경우는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제가 역사 문제 등의 전제 조건이 붙은 것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 없이 좀 만나자 그런 쪽으로 바람을 이제 표시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박 대통령이 왜 전격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 일각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일의 틈바구니에서 이 한국 외교가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의 측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제안함으로써 선제적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 제안을 100% 흔쾌히 받아들이느냐, 네. 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양국 정상을 끌어올 만한 추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예. 또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건 예. 또는 무슨 캐스팅 보트나 아무튼 뭔가 카드 또는 패가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 지금 그렇게 뭐 이렇다 하는 패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부분에서 예. 그냥 한번 질러 본 겁니까? 아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일국의 그 정상께서 아니 여기 방금 청취자께서 예.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윤 의원께서. 청기와 지퀴님이 이렇게 쓰셨는데요. 아, 그 우리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냥 해본 예, 소리겠죠라고 알겠습니다. 하면 네. 너무 야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니 뭐 생략할까요? 매도 먼저 하는 게 낫죠. 뭐 한번 그럴까요? 보시죠. 뭔가요? 그러면 본인께서 직접 읽으시고 직접 답변을 하시죠. 제가 읽기는 조금 뭐합니다. 6시 38분에 근데요, 왕싸가지님이 윤 기자님은 돌발 질문을 하면 왜 아는 것이 없는지 국제뉴스 기자님인데 죄송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답변 끝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그 왕싸가지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뭐 거기다 뭐라고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하다고만 하면. 예.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돌발 질문은 윤재석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제의를 한 거니까 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그거는 일단 마무리를 짓죠. 그렇죠. 삼국 정상회담이 만약 열린다면 또 사실 안 열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실패인 거고 그렇죠. 열려도 별 소기의 성과가 없이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진 거면 그건 실질적 실패인데 네. 어쨌거나 그 성패 여부는 아베 즉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공이 아무래도 아베 쪽으로 넘어간 셈인데, 네네. 우회 전략이든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것이든 간에 이 박 대통령의 삼국 정상회담 제안은 경색된 특히 한일 관계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 회복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첩첩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슈, 과거사의 진실, 이것을 일본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정상회담만 하자 할 경우에 네. 결국 그러면 제안한 사람도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본의 그 과거사 문제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문제 뭐 또 심지어 이제 독도 문제까지를 포함한 영토 문제까지를 방기한 채 그대로 그건 젖혀놓고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입장이 굉장히 또 갑갑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전격 제안은 했지만 상당히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던진 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공 보여집니다. 던진 사람도. 예, 아까 저 어느 분 청취자 견해 중에 예. 어제 대법원에서 그 쌍용차 관련 판결 예. 들으셨죠? 저는 그건 정말 상식선에서 도대체 법을 전공하신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아니 법 전공뿐만이 아니고 가장 상법관이라는 대법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 어떤 청취자께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벼랑으로 밀면 예. 밀리는 사람만 벼랑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는 자도 벼랑에 있다. 그래서 그렇죠. 참 굉장히 명문이네. 물리학적으로 보면 탁 맞는 얘기인데요. 시간상 지금 53분 40초. 아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하고 2020 정상회의 전망 여기까지만 오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뭐 또 브리즈번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존재 의미를 확고하게 지구촌에 각인한 사람은 시진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홍콩 민주화 시위 그리고 네.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니까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그렇죠. 뭐 내정 간섭이라고. 예, 내정 간섭이라 아주 탁 하는데 결국 이번 그 1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나 뭐 여러 가지 네이피도에서의 그 회의 그리고 브리즈번에서의 G20 회의는 중국이 그야말로 슈퍼파워 게임에서 명실공히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안팎으로 과시를 했다. 그렇죠. 그렇군요. 윤재석 의원님을 옹호, 변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돌발 질문 얘기 나가고 나니까 안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뭐 잘 해오셨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홍원 총리처럼 질문지를 미리 주셨어야죠. 이렇게 하시랍니다. 오늘도 우울한 뉴스의 끝에 국제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한 주 정리 잘 해주신 프레션의 윤재석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마무리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도박 등에 징수하는 이른바 죄악세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세, 이 어감은 별로 안 좋죠. 이 죄악세가 55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부가가치세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했습니다. 죄악세란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세가 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계에서도 5조 4천억 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4조 4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2012년 통계입니다. 죄악세의 비중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의 세수 증가세는 미미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죄악세 징수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인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죄악세를 줄이고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술, 담배 즐기시는 분들 애국자이긴 합니다만 억울하게 세금 많이 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는 하시죠.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여기